학대로 숨진 9살 A군 아버지와 동거인은 이미 한 달 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학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지 긴급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먼저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까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A군은 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상처를 치료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멍자국 등을 의심한 응급실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또 그 하루 뒤 천안 서북경찰서는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전문기관이 A군 집을 방문한 건 또 그 닷새 뒤인 13일이었습니다. A군의 작년 담임교사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여기까지의 과정이 이 즉시 신고, 즉시 조사라는 원칙에 충실했는지 조금씩 이렇게 좀 시간이 늦어지는 사이에 범죄 흔적이 가려진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기관은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 정보 공유 회신서를 보냅니다. A군과 부모를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학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한다. 가정 기능 강화라는 결론을 공식 통보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로 꼽히는 거잖아요. 왜 피해 아동을 분리를 안 했냐?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일단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법률에는요, 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는 경찰과 전문 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군을 담당했던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본인의 의사와 지난해 학교 생활, 부모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저희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참사를 예측하고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때 판단이 옳았는지 기준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피해 아동의 부친과 동거인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1일과 24일 두 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이 됐지만 따로 분리해서 보호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 A군이 가방 속에 갇혀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첫 가정조사 이후에 약 20일간 관계기관의 누구도 다시 가정을 방문하거나 A군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관계기관의 첫 판단이 어긋나고 나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최초 가정 방문 때 이 A군의 부친과 동거인은 이 조사관에게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이런 지원은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쭉 보신 대로 A군의 아동학대 피해 사실은 이미 5월 초에 발견이 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아동학대를 막는 강화된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 전에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11살 딸을 아버지가 동거녀와 함께 상습 폭행해온 사건 저희가 일부에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11일에는 한 대형 서점에서 2살배기 딸이 우유를 흘렸다면서 뺨을 마구 때린 아기 엄마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모가 하는 체벌이 훈육이냐 학대냐 그 경계선이 대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우리나라의 그 처벌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되게 훈육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그 규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단 우리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이제 모두 다 아동 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까지 다 이 폭력으로 폭넓게 학대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법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된 면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이 살인의 고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예, 실제 어땠나 좀 살펴보면은요, 2007년 광주에서요, 6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서 죽인 35살 우모 씨, 징역 5년이었고요. 또 이를 방관했던 아이 엄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 전북 정읍에서는요, 10개월 된 둘째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배를 차서 소장 파열로 죽게 한 20대 부모도 각각 징역 2년이었습니다. 예. 자, 2년 전에는 좀 달랐는데 이제 소풍 가고 싶다던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울산 사건 있었죠. 너무 유명하고 또 언론의 조명을 받다 보니까 18년형이 선고가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그러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예. 근데 앞서 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특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부터 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해 이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서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쩍 늘었고요. 또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9살 딸이요, 시끄럽다면서 빨래집게로 입술을 찝고 또 물고문을 하고 옷을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던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현재 특례법상 아이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가중처벌 적용이 안 되는 것, 이거 좀 미진한 부분이다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여기까지는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이었고요. 전문 기관 차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이런 훈육적 체벌이 아이의 잘못에 대한 훈육뿐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경미한 체벌도 학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많은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체벌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이따 그 김필규 기자가 체크리스트도 보여줄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체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그런 기조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폭넓게 아이의 어떤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학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요,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부모가 짚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한번 해봤는데 잠시 화면 보시죠. 예. 아동에게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 몇 번 있었고,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한 적이 있다. 또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아동의 신체 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없다. 음란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없다. 예. 저 솔직하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맨 왼쪽이 다 없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없다가 물론 많이 있지만 가끔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예, 그게 이제 정서적으나 말로 이제 했던 부분인데 크게 야단친다든가? 그렇습니다. 크게 호통을 야단치는 건 다들 하잖아요. 예, 그렇기도 한데요. 예. 저도 이제 어떤 매를 들었다거나 직접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에 대부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예. 자, 이런 항목엔 해동사항 없다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다. 하나라도 있다 체크를 했다면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심각한 체벌을 그 학대 부모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있었던 항목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예.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점차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에스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아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 체벌을
조금이라도 못하게 법으로 정한 나라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1979년에 자녀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뭐 독일이나 덴마크, 페루, 우루과이 이제 50여 개국에서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OECD 국가 가운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아서요. 아동 10만 명당 평균 0.5명이었습니다. 예, 예. 한국은 1.16명이었고요. 29개국 중에 3위로 상당히 상위권이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 정도만 돼도 높은 거군요. 근데 예. 그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볼 때 너무 그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모님들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런 문화 분명히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요. 회초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요. 심지어 나뭇결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예. 휘두를 때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상품평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아, 이게 진짜로 이렇게 팝니까? 회초리를?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디자인의 회초리가 있군요. 예. 예.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지금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고, 또 이런 문화가 폭력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점 지적을 했는데요. 예.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어디냐,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라는 거는 없다는 의견, 이것도 귀 기울여 들을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뭐 진행하면서 헛웃음이 나온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오늘 전해진 그 소식을 보면 정말 어른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아, 김필규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폴리티팩트라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팩체크 팀이 모여서 세미나 했을 때도 그 팀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템포베이 타임스의 팩트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폴리티팩트 사이트라고 있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팩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잠깐 좀 김필규 기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 요즘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아니냐, 이게 좀 그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좀 그 의문점 같은 것도 좀 풀고 또 이게 뭐 국공립은 좀 낫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에서 다룰 게 한두 가지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학대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이 질문이 나왔던 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연필로 4살 아이의 손바닥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학대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보면은요.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대가 맞습니다. 예. 정부 규정에 따르면은요.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정황에서도 학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4살 아이, 뭐 36개월 미만이라면은 뭐 연필로 때렸건 종이뭉치로 때렸건 무엇으로 때려도 학대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또 이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뭐 떠밀거나 팔을 막 심하게 움켜쥐거나 또 이 붙잡고 또 심하게 흔드는 것 이런 게 모두 신체 학대에 해당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요, 말을 안 듣는 아이, 지금 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진 화장실에 잠시 혼자 두는 것. 예. 이거는 어떨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예. 저건 뭐 어떤 체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예. 불을 껐다면. 불 켜고 잠깐 뭐 이렇게 그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학대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예, 보통은 뭐 이런 방식을 훈육 방식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학대 맞습니다. 물론 어떤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두고 정서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서학대라고 보는 사례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일부러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것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밥 먹는 속도가 좀 또래보다 느리다 이랬을 때 연령이 낮은 반, 그러니까 동생들 반으로 내려보내서 어떤 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을 안 잔다고 안 잘 경우에 야, 너 네 부모 닮아서 말을 안 듣냐라는 폭언을 하거나 예. 또 19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오랫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꿇어 앉아서 종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서학대에 포함되는 예. 겁니다. 좀 기준이 애매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매운 김치를 먹으면서 물을 못 먹게 하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학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괴로울 테니까요. 또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게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사례를 든 게 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예들인데 예. 이게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전문기관은 2012년에 집계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예. 자, 근데 이 정서학대의 또 문제는요, 신체 학대와는 달리 CCTV에도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또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또 다음 사례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사건 두고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민간에 도저히 못 보내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아마 저쪽은 좀 낫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바로 이 다음에서 보실 예. 건데요. 바로 대기 기간입니다. 자, 2013년 기준으로요.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위해서 7개월 이상 기다렸다라는 사람이 22.1%나 됐습니다. 예.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은 10명 중 8명이 그냥 아무 대기 기간 없이 들어갔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선호도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 되는데요. 예. 아동학대 건수는 어땠나 봤더니 민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58%나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어땠을까도 살펴봤더니요. 국공립에는 CCTV가 설치된 비율이 60.5%였던 반면에 예. 민간은 32.9%, 그리고 그냥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은 4.2%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 국공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선호도 지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또 하나의 팩트 체크가 된 셈이군요. 팩트 체크 한 가지 더 하죠, 뭐 기왕에. 보육 정책 나오면서 그동안에 국공립을 늘리겠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계획대로 늘리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던 것 이상으로도 조금씩은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대통령 공약상에도 들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얼마나 되느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참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비율은 한 5%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공립이고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부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율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공약집에도 매해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50개씩은 아예 새로 짓고요. 또 100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150개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매해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참 부모님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자, 매해 150개씩 이 정도 속도를 해서 계속 오른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국공립 비중이 10%, 5%에서 1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예. 예, 그런데요. 예. 아까 일본 수준이 48%, 49%라 그랬죠? 예. 그 수준이 되는 데는 엄청나게 더 걸려서 15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계산이 나오는 그럼 겁니다. 뭐 13년 뒤면 지금 4살짜리가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154년이면 지금 4살짜리 어린이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정도 가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유아 보육이라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국공립에 의존하긴 틀렸다.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에.
민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민간 어린이집 개선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이야기 직접 듣고 가시죠. 예.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도 같이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데 그런 쪽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의 차후 문제 그리고 환경, 근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촌철살인 분석을 올리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라고 있죠. 예.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그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어떤 양질의 보육교사를 기대하기 힘든 게 경제학적으로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요. 정말 이번에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 꼭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이 뭐 미운 7살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4살, 5살 때가 가장 귀엽고 예쁘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얘기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